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듯이 우리 한국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국면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부동산으로 돈이 내몰리고 있는 모습은 일본보다 심하다. 두 번째,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술력마저 추월당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GDP에서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20%를 넘었어요. 근데 20%를 넘는 나라는 없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아파트가 돈을 벌어줍니까? 물론 개인에게는,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는 돈을 벌어줄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총생산에 추가적인 기여를 합니까?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한국은행 이 보고서에서 강조했었던 첫 번째 원인, 고용 불안.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수도권 편중입니다. 세 번째, 초저출산의 원인, 바로 경력 단절, 양육비 및 교육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을 넘어 고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로 성장으로 내몰리는 건 아닌가 하는 엄청난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40년 잠재 성장률이 제로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추정치도 발표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한국 경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가동하고 어떻게 이 기로에서 적절한 선택,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뛰게 만드는 제로 성장이 아닌 고성장의 기회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이 소위 제로 성장으로 내몰게 하는지 살펴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겠는데, 또 올릴 수 있을 법한 요인들도 있지만 끌어내릴 법한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들이 우리 경제를 제로 성장으로 내몰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요인들을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국가적 의제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절실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났다. 대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그런데 대내적으로도 이 승선원들이 서로 싸우고만 있는 게 아닐까. 서로 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어떻게 우회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이 아닌 뭔가 다른 대응 방식을 마련해야 되는 순간이고,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여러 정책 의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 의제를 또 올리고, 그런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대응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같이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는 순간이 아닌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미 한국 경제는 1% 성장의 늪에 놓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2026년 성장률은 또 1.4%, 1% 성장대에 놓여져 있다. IMF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이제 1%대 성장에 내몰린 게 아닌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2% 중후반대의 성장을 했었던 나라가 이제 1%대 성장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을 잠깐 비교해 보면, 중국 경제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잠재 성장률이 5, 6%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약 3%포인트 하방 압력이 작용해서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했습니다. 2%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였죠. 그런데 한국 경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2020년 당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2, 3% 정도 됐다라고 가정해 보면 역시 3%포인트만큼의 하방 압력이 작용됐고 결국 우리 한국 경제는 역성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레벨 다운되는 과정에서는 마땅한 특별한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기껏 우리가 최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1%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대외적인 충격이 작용할 때 1%포인트, 2%포인트의 하방 압력이 작용될 테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역성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경제가 거꾸로 후퇴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레벨 다운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는 것은 이렇게 중국이 경제 위기에 당면했을 때 제로 성장을 면했었던 것처럼 제로 성장을 면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 1% 저성장의 함정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우리 한국이 GDP 통계를 추계한 이래로 한국 경제는 한때 1970년 14.9%의 고성장을 보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우리 한국 경제를 스쳐갔고 그때마다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15% 성장률에서 10% 성장률로, 5% 성장률로, 3% 성장률로, 그리고 2% 성장률로 이제는 1% 성장률로 내려온 저성장의 늪에 빠진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입니다. 한국의 일본화. 우리 한국도 일본 따라가는 것인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듯이 우리 한국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국면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추계를 해봤는데요. 그냥 IMF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률과 일본 경제 성장률을 시계열로 나란히 그냥 제 그래픽만 그린 겁니다. 제가 다른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 경제 성장률을 추종해서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걸 가지고 단정 짓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이 지난 약 30년 동안 성장률이 0.76% 제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 경제 같은 경우 이제 1%도 못 이룬다면 제로 성장한다면 일본화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 일본화 되는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에 과연 진입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라고 답변드리기 굉장히 속상합니다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기도 합니다만 차라리 어느 정도 우리도 잃어버린 10년 상황에 진입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뭔가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서 일본 따라가지 않는다. 잃어버린 10년 진입하지 않는다. 라는 방향성을 제안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고 뭔가 그런 것을 국가적 의제로 삼지 않고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냥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 것이고 일본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는 일본 따라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안주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일본 따라가고 있어.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할 수도 있어. 이대로 갔다가는 뭔가 다른 대응책들을 마련해야만 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 성과를 달리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일본화되는가,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가, 요즘 플라자 합의가 자주 논의되고 있죠.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통화 가치를, 엔화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렸고, 그 이후 일본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렸었고, 일본 경제는 GDP 규모가 오히려 쪼그라들었는데 부동산 시장은 나름 우회 혹은 상회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돈이 부동산으로 내몰렸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한국도 이렇게 부동산 신용, 부동산에 많은 부채가 내몰리고 부동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하는 현상이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 신용 부분, 부동산으로만 돈이 내몰리고 있고 이게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침체케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주제를 다음 주에 여러분께 경익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운만 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처럼. 자, 그러면 한국이 일본화되는가? 첫 번째, 부동산으로 돈이 내몰리고 있는 모습은 일본보다 심하다. 두 번째,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않아서 일본 경제가 그렇게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부분도 역시 상당 부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진단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일본에서 제가 지난 3월에 일본에 갔다가 직접 편의점에 갔는데 지폐를 넣으면 자동으로 동전이 거실러져요. 참 자동화된, 무인화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동전 지폐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임을 느꼈고, 다른 나라들이 무인화 혹은 자동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일본식만의 자동화, 무인화를 추진한 건 아닌가. 결국 일본식 무인화 또 자동화는 세계의 다른 나라 어디에도 통용될 수 없는 일본만의, 이걸 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이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시장은 대세계니까 우리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 미래 산업을 거머쥐기 위한 행보,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산업을 안고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미래 유망 산업이 무엇이고 지능 산업이 무엇인지 구분한 다음 지능 산업에서 유망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지금까지는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추격되고 그리고 안주하고 괜찮을 거야 이러다 보니 정작 우리도 30년 전에 일본처럼 산업들을 다른 나라들에 내주고 정작 우리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상당 부분 듭니다. 의견 드린다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저도 동남권에 특히 많은 그 대표님들, 동남권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 가지 변화가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의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이만큼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한국의 완제품 제조사들은 미국의 공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 세 가지 난국에 놓여져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어떻게든 오늘 내일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가 쓰러지고 있는데 쓰러지는 나무에 안 떨어지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쓰러지는 나무에서 안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근데 나무에 꽉 매달려 있어도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럼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로 옮겨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대표님들은 여전히 이 나무에 안 떨어지기 위한 고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고민,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고 저는 꼬집어 머리 숙여 겸허히 좀 충언스러운 지적을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잃어버린 10년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을 막기 위한 고민,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다면 일본과는 다른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일본화 혹은 잃어버린 10년, 제로 성장으로 내몰리는 이런 모습이 왜 온 것인가?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중국, 그리고 중국 이외의 다른 신흥국들의 기술 추격이 있습니다. 언뜻 봤더니 중국이 저 멀리 있을 줄 알았어요. 중국은 우리를 추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기술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안도했어요. 그리고 안주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안주했고 기업인들도 안주했습니다. 뭐 특별한 대응 필요 없어. 중국이 우리를 치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 중국산이잖아. 그런데 살짝 봤더니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고, 사실 다시 정면을 보니까 자동차 유리 앞에 먼저 달려가는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렸었던 자료인데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을 중국과 비교한 것입니다. 메모리 부문, 또 메모리 시스템, 각 부문에 5가지의 기초 역량들을 평가했을 때 이 기초 역량에 있어서 이미 중국에 의해 추월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 의해 이미 추월당했거나 추격되어 왔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미래 유망 산업, 미래 먹거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반도체라는 영역에서도 상당 부분 중국의 추격과 추월을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안주하면 안 되고 안도하면 안 되겠다. 뭔가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모든 기술 영역을 우리가 다 가져가긴 어렵겠지만,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특정 기술 영역에 있어서는 그 어떤 나라의 기술 추격을 불허하고 그 특정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제로 성장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건 오로지 기술력인데, 기술력마저 추월당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 영역에서 우리가 압도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뺏기지 않을 만한 핵심 기술 영역들을 정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는 기술 인재 양성과 R&D 집중과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그 기술 영역만큼은 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와 손을 잡고자 유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의 기술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적인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수출 구조 개편입니다. 기술 구조 개편, 수출 구조 개편. 앞에는 일본과 함께 논했을 때 산업 패러다임 전환, 여러 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 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아시아 신흥국들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내년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 인도, 그리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 두 번째 인도네시아, 이 많은 나라들이 이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중 패권 전쟁이 전개됨에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우회 수출하는 그런 경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많은 기업들이 또 제조기지를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로 옮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미중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영원할 것처럼 전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미중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간다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이 전개되는 와중에 우리 한국의 수출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중 수출을 줄이자가 아닙니다. 대미 수출을 줄이자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고성장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수출 구조를 개편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그 신시장에 걸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기존의 내수형 중소기업들이 이런 성장하는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그런 수출 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유독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집중될까요?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야기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격차를 벌려서 계속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경제전망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바로 비대칭화였죠. 비대칭적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문제를 야기합니까? 양극화 문제를 야기해요. 지역별 격차를 야기하고 자산 가치의 격차를 야기하고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 그뿐 아니라 그 밖에 여러 부문에 있어서의 양극화도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소득 1분위 저소득층과 소득 10분위 고소득층 간의 경상소득 규모를 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사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닥 크게 늘어나지 못했지만 소득 10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은 절대적으로 계속 늘어왔다. 고소득층은 더 많은 소득을 영위하고 저소득층은 마땅히 삶을 지탱할 만큼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소득 증가율 상황에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이 양극화 문제 전반에 걸친 자산 양극화, 지역 간의 양극화, 그리고 소득 격차 간의 양극화, 여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특히 10분위 고소득층의 재산소득의 추이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네 가지 유형의 소득을 합해서 우리의 경상소득이 될 텐데 이 소득 중에서 재산소득, 돈을 버는 구조 말이죠. 저축하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투자하면 배당소득이 나오고 하는 재산소득이 10분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어서 10분위 고소득층의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1%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소득 10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지대하게 늘어난 이 배경에는 지금 보여드린 재산소득의 증가가 한 몫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고소득층은 돈을 버는 구조를 고민하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고찰과 이 양극화가 더 격화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충분히 고민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대내적인 관점의 고민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룰 수 없는 대주제가 또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정해진 미래라고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구는 감소세로 이미 접어들었고 그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이런 인구 구조적인 변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구 구조 변화를 늦추기 위한 고민도 해야 되고
대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 구조 변화가 전개됨에 따라 경제적인 영향을 줄 텐데 그 경제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그러니까 그 한 가지는 대응이고 한 가지는 수능이겠다. 변화한 인구 구조 상황에 걸맞는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집중해야 되는 것. 그래야만 더 이상 우리가 잃어버린 10년, 일본화 이런 형용사가 따라붙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로 내려왔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마땅히 성장할 만한 기대치가 1.8%에 달한다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의 둔화는 우리는 정말 여실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DI가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이번에 발표했는데 204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0%대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쌓은 느낌입니다. 하나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그러면 이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쌓은 그 높이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때 각각의 레고 블록이 쪼그라드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노동 투입 부문은 쪼그라들다 못해서 오히려 파고들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내몰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있는지. 자본 투입, 노동 투입에 대한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해외로부터의 노동력을 조달받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유휴 노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가 없는, 특히 육아나 가사 문제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아이를 낳아도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인구 감소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전개되더라도 노동 투입이 덜 줄어들 수 있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자본 투입,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 될 거라고 보는 나라에 누가 한국에 자본을 투입합니까? 누가 한국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제조하고 테스트하고 기술 교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고 특화된 그 기술 영역만큼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고민해보지 않은 수준의 낮은 규제 장벽을 마련해 줌으로써 한국으로의 자본 투입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레고 블록, 총 요소 생산성, 이른바 생산성입니다. 더 많은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한 명 한 명의 인구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 부문을 더 혁신해 나간다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 잠재 성장률이 끊임없이 둔화되는 현상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내려오는 경로였다면 2025년부터는 올라가는 경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름하여 이런 노력을 두 번째 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 대한 고민을 심층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노동 투입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영역들이라고 한다면, 자본 투입이라는 영역도 더 이상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아직까지도 주요국 대비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명 한 명의 인구가, 인력들이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해서 설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미래 산업에 걸맞는 인재로의 육성, 그런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솝우화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예,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는 왜 졌을까요?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거북이가 날 쫓아오겠어? 라고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토끼가 진 이유는 안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안주한다는 얘기는 잃어버린 10년 안 온다. 한국에 일본화 없다. 그럴 리 없다. 이런 면에서 다르다. 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가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나는 안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또 정부의 리더도, 또 기업의 많은 리더들도, 우리 가게를 구성하는 많은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모두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한국 경제 침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 성장도 못해 제로 성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독 돈이 부동산으로만 내몰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일단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빚에 의존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할 여력이 축소되죠.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전체 소득 중에서 이자 지급액이 빠져나간 만큼 소비할 여력은 축소되겠죠. 뿐만 아니라 강남 아파트 가격만 계속 치고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다른 권역에 있는 집 소유자 혹은 또 집을 소유하지 않는 자, 그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에 유주택자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냐 비서울 아파트냐 또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냐 비강남 아파트냐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내몰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저출산의 늪에 빠졌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한때 15%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제 1%대 성장으로 내몰린 상태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 한때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었던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작용을 제공하는 인구 오너스 시대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데 이 저성장, 저출산의 늪에 빠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적 배경으로 한정을 해본다면 높은 집값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집이 있어야 결혼하지,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지 라고 생각하는 지금 젊은이들의 생각과 또 집을 갖고 있자니 너무나 많은 부채에 의존하다 보니 빚을 변제하는 데 허덕이고 소비 지출할 여력이 없다 보니 경제가 선순하지 않는 거죠. 저출산을 야기하고 집을 갖고 있는 자는 그만큼 소비 여력이 축소돼서 경제가 악순환을 갖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명목 기준으로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만 명목 기준으로 여러분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거라고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 속도와 비교한다면
실질 소득 기준으로 제가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있지만 제가 그려놓고도 참 재밌다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표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명목과 실질 소득이 같이 다니던 때, 이건 물가 상승 속도가 낮을 때예요. 저물가일 때예요. 그때는 367만 원이었습니다. 실질 소득이. 근데 지금도 36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의 소득은 쪼그라든 것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몰릴까요? 소비 지출로 내몰리겠죠.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쪼그라드니까 실질 소비 지출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명목 지출은 좀 늘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5년 전에 10,000원 썼어요. 마트에서. 지금 마트에서 또 5만 원 써요. 같은 양의 물건이 담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액이 늘어났다고 소비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는 실질 소득이 오히려 떨어졌고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실질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저출산 상황에 내몰리는 이유는 바로 통장이다. 통장에 돈이 별로 남지 않는 현상이다. 근데 돈은 얼마 없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PIR, 소득 대비 집값,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은 이렇게 하늘 높기만 합니다.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 대비 서울 집값은 26배나 됩니다. 전국 집값을 봐도 12배나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평생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26년 동안 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물론 2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 한들 26년 동안 그 집값은 그대로 있으리라는 법은 또 없죠. 그러니까 26년 동안 정말 그 어떤 노력을 가동해도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소득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3분의 1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중산층이 그 연봉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란 10년 정도 걸리고, 1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는 그러면 10년 후에 그 10년 동안 소득을 다 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모은 소득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이제 해야지 하려고 하면 그 집값은 그 자리에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잠재적 결혼 후보자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결혼을 고려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 정말 문턱이 너무 높으니 결혼하지 말자, 나 그냥 캥거루죽 될래, 결혼 안 하고 살래, 비혼이 생기죠. 결혼을 한 부부도 내 집 마련을 해서 또 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둘 갖고 셋 가지려면 더 큰 평수의 집을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둘을 낳고 하겠습니까? 결국 저성장, 저출산이 야기되는 여러 배경들이 있지만, 경제적 영향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 높은 집값인 것이고, 이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하려 하지 않고 출산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또 저성장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높은 집값이 야기되고 있는 것일까? 저성장, 저출산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으로 신용이 집중돼서다. 그럼 부동산으로 신용이 왜 집중되고 있는 것일까? 마침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이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이 내용의 기초에서 부동산 신용 집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그래도 미국도 영국도 호주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흐름입니다. 한국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기업부채 비율이요, 부동산 관련 기업부채 비율은
유독 한국의 경우 더 상승하고 있고 레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은 20%가 넘죠. 우리나라 GDP에서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20%를 넘었어요. 근데 20%를 넘는 나라는 없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으로 신용이 집중되고 있고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신용 집중 현상, 그것은 실제 부동산 신용이 늘어나고 부동산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 전체 신용에서 부동산 신용이 50%나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실제 부동산 신용의 증감을 보아도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상황, 그 당시에 제로금리를 채택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신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여타 신용도 증가하고 부동산 신용도 증가하지만 22년 이후에 보면 유독 부동산 신용을 중심으로 신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부동산 신용이 증가하고 있다,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대출 비중이라든가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과의 관계를 해석해 보면 부동산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건설업의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제조업의 경우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건설업으로 더 많은 신용이 집중되는 현상은 우리 한국 경제 전체의 총 요소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기여를 할 것이고, 반대로 제조업으로 내몰린다면, 돈이 더 많이 몰린다면, 기업으로 몰린다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먼저 가정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조 기업이 혁신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미래 유망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 마련이 필요할 텐데, 자금 지원이 있을 때 그 나라의 성장을 견인하고 선순환 구조를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돈이 몰린다. 아파트가 돈을 벌어줍니까? 물론 개인에게는,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는 돈을 벌어줄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총 생산에 추가적인 기여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총 부가가치를 더 키워놓습니까?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건설 투자라는 GDP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 만들어진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그 오르는 현상은 그만큼 많은 신용, 부채가 집중돼서일 텐데, 그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합니까? 건설의 과정에서는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건설업에 더 많은 대출 비중이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또 재밌게도 우리의 총 신용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신용 중에, 대출할 수 있는 역량 중에 특정 비중을 부동산 건설업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나머지를 제조업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면, 부동산 건설업으로 대출이 더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생산적인 영역으로는 대출이 집중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신용 집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또 강조해 볼게요. 여러 업종별로 실제 자본의 생산성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대출 집중도를 보겠습니다. 유독 그 어떤 산업보다 부동산 산업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요. 그 어떤 산업보다도요. 그 대출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부동산만큼 높은 것이 없는데 해당 투입된 자본만큼 생산성이 있느냐를 논했을 때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영역에 해당된다. 결국 생산성이 높은 영역에 대출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생산성이 낮은 영역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신용 증가율과 제조업 대출 증가율 간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권의 양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신용 중에 일부를 부동산에 일부를 제조업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신용으로 더 많이 돈이 흘러나간다면 제조업으로는 더 많은 돈이 흘러갈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뭐예요? 제조업과 부동산 신용 간의 그 증가율의 관계가 역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신용으로 더 많은 돈이 증가할 경우 제조업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작 효율성을 갖고 있는 산업 섹터로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영향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약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제일 기업,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나열해 보세요. 제조기업들이죠. 혹은 여러 서비스 기업들이죠. 근데 왜 금융산업은 우리나라 도메스틱 비즈니스만 영위합니까?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금융사들은 왜 없습니까? 왜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를 찾기가 힘들죠? 저도 과거에 연구원에서 여러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자문 의견을 드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업종별 자금 조달 구조를 보면 특수은행들 또 시중은행들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구조 자체가 시중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의 자금이 쏠리도록 하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출을 해주는데 한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구조를 보면요. 자기 자본 비율을 보세요.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세요. 부동산업의 경우 자기 자본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만큼 타인 자본 비율이 높겠죠. 타인 자본이 부채 아닙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독 다른 어떤 산업보다 부동산 산업은 부채에 의존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채를 누가 제공해 줍니까? 금융사가 제공해 주죠. 금융사는 쉽게 말하면 뭐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금융사는 어떻게 영업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대출해줘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구조화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료 보시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은 유독 부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부동산 PF 자금 조달 구조를 보면 유독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PF 자금 조달 구조가 덜 형성되어 있죠. 자기 자본에 기초해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부동산 PF의 자금 조달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될 필요성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들여다봤을 때도 한국의 은행들은 왜 이렇게 이자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비이자 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낮죠? 미국 은행을 한번 보세요. 상대적으로 비이자 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그러니까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그 수익 구조는 크게 이자 수익이 있고 비이자 수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비이자 수익이 아닌 이자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고 그 이자 수익도 전적으로 부동산 금융의 형태로 이자 수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경쟁력이 약화된 겁니다. 비이자 수익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를 꺼내 든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말고 특히 기술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술평가 역량도 낮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내몰리는 현상은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를 야기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계속 횡보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그럼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양극화, 자산 양극화. 결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보유하고 있어도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느냐 비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느냐.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어도 서울에 보유하고 있느냐 경기에 보유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서울에 보유한 자들도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역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내몰리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라는 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오늘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 앞서 지난주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제로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구조적인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제시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부동산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이유들이 있으니까요. 그 이유들을 찾고 그 이유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신용 집중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나 정책적 틀을 제공한다면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아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고성장세로 돈이 이끌어질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의 돈의 유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 부양책을 가동할 때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만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효율적인 생산적인 영역으로 돈이 내몰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다음 30년을 기약하기 위한 방향성이 아닐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고 매일 여러분들과 굿모닝 마켓을 통해서 여러 경제 뉴스들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제적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고 전략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월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더 긴밀하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유튜브 이상의 소통을 희망하신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어떤 다른 클럽은 없습니다. 오로지 오피셜 클럽이고 고정 댓글 상단에 보시면 링크가 안내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잃어버린 10년,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한국에도 오는가? 이미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대질문입니다. 그 잃어버린 10년 진입한다면 바로 저출산 문제 때문인데요. 극저출산, 극단적인 낮은 출산율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줄 것인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그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이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점들이 계속 남습니다. 그 동안에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사실 그 저출산 현상이 극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현상 어떻게 특히 해결책의
집중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과거 우리의 가정 생각해 보면 정말 부모님과 많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근데 이제 부부 하면 이렇게 어쩌면 딩크족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 없는 부부 이런 모습이라고 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자, 이런 그림 속에 합계 출산율,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에도 정말 많은 예산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 정책 방향을 달리 가져갈 필요는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나. 그럼으로써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이런 일본식 저성장 고착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이 인구 문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과거 4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의 노년층을 부양했었다면 최근에는 2명이 1명을, 이제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성장에서 헤어나오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이 영상에 참 존경하는 김태유 교수님이 출연해 주셨고 제가 김태유 교수님과 대담을 나누면서 이대로라면 절망적이다. 뭔가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중에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이 저출산을 야기하는 그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 놓은 바 있다. 그래서 그것을 코멘트하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 주셨는데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 부분에 공감해 주시면서 그 한국은행의 저출산 대책을 분석한 그 보고서를 제가 대신 한번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요구에 부합하게 여러분께 말씀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인 이런 인구 구조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인구 구조에 따른 영향은 무엇이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정말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지만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이 대주제는 한 번도 약 20여 개의 트렌드에서 빠진 적이 없었을 만큼 우리가 매년 꼭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경제 여건의 변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기초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못해 이제 0.7명이라는 이 기준선도 꺾여서 24년 0.68명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합계 출산율 성적표를 우리는 받아보게 됐습니다. 출생아 수도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역시 합계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당장 이 그래프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출생아 수가 예를 들어서 뭐 60만 명이었다. 그럼 그 60만 명이 성인이 되어서 출생하는 아이의 숫자와 20만 명으로 줄어드는 이 출생아 수가 또 역시 약 20, 30년 후 성인이 되어서 출생하는 아이의 수, 출산율이 그대로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출생아 수가 출산하는 출생아 수는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가 더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벌써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초저출산 가속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이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되게 낮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이 1.58명인데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었고 기준은 2021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심지어 이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결국은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세계 주요 국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출산율이지만 그 출산율이 심지어 가장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과거 1960년 베이비붐 세대 5.95명의 출산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출산 자체가 너무나 떨어져서 너무 진짜 말 그대로 0.7명도 안 되는 0.68명으로 떨어진 거죠. 초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눈으로도 충분히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령화가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당연히 줄어들고 합계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고령화율,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얼마나 차지하나 하는 그 지표, 고령화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2025년은 제가 경제전망서에서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고령 사회 진입했고요.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을 고령화율이라고 하는데 그 고령화율이 25%를 초과하는 그 해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기울기가 높아요. 그렇죠? 가파르게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왜? 저출산 때문에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 고령자는 많아지니까 더 빠른 고령화가 진전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다른 나라들은 천천히 고령화가 진전되니까 나름 준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고령화가 전개되니까 2050년, 60년, 70년 그때 이른 고령화율, 그 고령화 단계에 맞는 것에 부합하는 충분히 그 사회에 순응할 만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30km/h로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슨 도로 앞에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잘 피해 나갈 수 있는데 100km/h로 막 달릴 때는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 고령화가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수준인데 근데 2070년까지 먼 미래를 가정해 보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특히 OECD 회원국 중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가 되겠죠. 이게 바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게 문제입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의견이 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고령자가 빈곤하다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OECD 회원국 그 어떤 나라보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노인이 많아지는데 그 노인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양 부담이 더 가중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시죠. 아니 고령층이 내 주변에선 다 고자산가던데요. 사실 60대 이상, 70대 이상 그런 분들이 더 고자산가 아닙니까? 고자산가도 많죠. 고령층에는 고자산가도 많지만 또 이렇게 빈곤계층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많고 고자산가도 많고 하니까 이 70세, 65세 이상 고령층은 유독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고자산가들은 대부분 60대야. 맞아요. 고자산가들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맞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극단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계층들도 역시 고령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소득 불평등, 양극화가 유독 심화되는 이유도 역시 고령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이 저출산 문제를 분석한 이 분석 페이퍼에는 첫 번째, 원인을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물론 여러분 고민하신 것처럼 높은 집값도 원인이에요. 뭐 취업이 어려운 이 고용 여건도 당연히 저출산의 원인이에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밖에도 이게 문화로 구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원인이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어도 출산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로만 좁혀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각도의 영향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은 보시는 것처럼 먼저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 취업이나 생활 안정, 집 마련 이런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기도 하다. 싱글 생활을 선호하는 거죠. 이런 건 다소 문화적으로 구축되는 이유에 해당되기도 하겠죠. 역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할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미스매치죠. 눈높이가 높은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저출산의 이유가 되겠죠. 일단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요.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뭐예요? 경력 단절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결혼하면 경력이 단절되니까. 출산하면 경력이 단절되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는 거죠.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거나 시기를 놓쳐서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이 맞물릴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 말고요. 출산을 망설이는 혹은 출산을 늦추는,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이유는 뭐가 있는가? 첫 번째가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부담돼서 이른바 우리나라의 교육이 너무나 경쟁적이고 교육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에듀푸어라고 하죠. 너무나 많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나는 여건이 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어떤 부모도 부자인 부모도 가난한 부모도 내 아이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근데 이 부자인 부모는 이만큼 교육비를 쓰는데 나는 그만큼 교육비를 쓸 수가 없다. 어떻게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게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44%나 됩니다. 또 무자녀 생활이 여유롭고 편하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둘만 살면 부부 둘만 살면 작은 집도 괜찮지만 아이가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하면 이 작은 집에는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방을 제공해 줘야 될 텐데요. 주거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대형 평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내가 출산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 또 나의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고용이 불안정하면 앞에 보여드렸듯이 결혼하기도 꺼려지지만 결혼한 부모도 아이 낳기가 또 꺼려지는 거죠. 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하나가 이유가 있겠고 아이 돌봄 서비스나 그런 시설에 좀 불만족하기 때문에 아이 출산을 늦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저출산의 원인은 뭐예요?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출산의 이유가 하나이겠습니까? 고용 불안도 있어요. 소득 불안도 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거 불안도 너무 심해요. 주택 가격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내 집 마련하고 어떻게 전셋집 구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 낳으란 말입니까?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양육 불안도 있어요. 양육 환경이 내 기대에 충분하지 않아요. 미래 세대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 한국 경제 너무나 걱정이고 이런 상황인데 내 아이를 여기에서 낳아야 되나 하는 생각들도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거나 출산을 미루거나 안 하거나 그것이 결국 초저출산을 야기하고 그게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를 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 원인을 꼽아 보겠습니다. 하나, 물론 그 두꺼운 보고서를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은행 이 보고서에서 강조했었던 첫 번째 원인, 고용 불안. 고용 상태를 보면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결혼 의향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취업자 중에서도 일부는 비정규직이고 일부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근무자들이 있을 텐데 둘로 구분했을 때 유독 안정적인 일자리의 취업자가 결혼 의향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 결혼 정년기의 청년층에게 고용 불안을 해소시켜 줄까? 고용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규제 환경을 완전히 개편하고 미래 산업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서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저출산 대책은 그냥 보건복지부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의 일이 아닙니다. 총망라된 융합된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수도권 편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유독 어디가 많이 낮아요? 네, 유독 서울이네요. 유독 서울과 같은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인구 밀도가 좀 높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 압력이 더 체감도가 더 크게 작용되겠죠. 경쟁감이 치열하고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일자리 갖기도 어렵고 일자리 갖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고용노동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일 다 할 수 있는 거죠. 고임금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압력이 유독 치열하게 높은 그런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거 한 가지. 또 두 번째는요. 인구 밀도와 합계 출산율 간의 관계를 그려보면 역의관계다. 인구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다. 인구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엇과 관계가 되나요? 주택 가격과 연동이 되겠죠.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주택 수요, 거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그럼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다. 주택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다. 결국 이 두 단어가 합계 출산율과 인구 밀도나 주택 가격 간의 관계가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을 낮추려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막아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김태유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수도권 편중을 막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도권 편중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해야죠. 국토교통부가 그 고민을 해야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고민을 해야죠.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고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가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융합적인 사고로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초저출산의 이유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각도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초저출산의 원인, 바로 경력 단절,
양육비 및 교육비. 여성 미혼율이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여성이 미혼자로 남아있는 이유, 특히 기혼 여성 중에서 무자녀 비중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자녀 기혼 여성 중에 평균 자녀 수는 또 줄어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성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한 여성도 아이를 안 낳고 아이를 낳을지라도 하나만 낳자, 많이 낳지 말자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바로 경력 단절, 양육비,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이게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를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려 하니까 온전히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들은 다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저출산의 종합대책,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상 효과를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경쟁 압력을 또 완화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정책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지원 예산을 또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비, 부양비, 양육비 이런 문제 때문에 저출산이 야기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왜 여성들이 취업하면 경력이 단절되어야 되죠? 왜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어야 되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없는 고용구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용노동시장에 일자리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고민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융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겠다. 아이를 낳는 것, 이게 어쩌면 나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만큼의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들이 참 내가 이렇게 경력을 갖춰왔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왔는데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 경력이 단절될 것 같은데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아이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가족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형태 역시 수용성을 좀 높이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 초저출산 종합대책으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종합대책에 거의 100% 다 동의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도 부문별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초저출산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종합적인 이런 사고를 갖게 되시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돼야 앞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10년,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진입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리고, 2025년 경제전망서를 갖고 계신 분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그 해당 챕터를 한번 보시면서 더 많은 생각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